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비대면이 돼서 그렇지만 또 많이 와주셨습니다. 특히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강연 전에 한번 이 안을 보았는데, 한국 문학의 어떤 중심지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채호 선생님부터 홍명희, 조명희, 뛰어난 우리 한국 작가들의 어떤 출신지 와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전쟁의 상처, 평화의 문학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쟁과 문학과의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의 특수성, 이런 부분이 이제 서두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소설과 문학 또는 전쟁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3장, 4장에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전쟁과 문학 관계인데, 어찌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어떤 그런 거지만도, 어쨌든, 역사적인 어떤 기록으로도 남겠지만도, 문학의 영역에서도, 전쟁은, 큰 소재라고 할까요? 어떤 영원한 주제, 소재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이, 아주 뛰어난 어떤 작품들을, 문학 작품들을 남긴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강연의 어떤 주제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소설은 톨스토이의 어떤 작품에도 벌써 제목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어떤 전쟁들은 어쨌든 이제 세계사적인 어떤 큰 전쟁들이죠. 바르베스의 포화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유럽에서는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기억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마르크라든지 해밍웨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레마르크는 또 2차 세계대전 직전에 개선문이라는 어떤 그런 소설을 쓴 독일 작가이기도 합니다. 해밍웨이는 스페인 내란을 거쳐서 2차 세계대전, 아닙니다.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또 다른 것이고, 해밍웨이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이탈리아 전선에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갖다가 무기의 자립가를 썼고, 그 다음 스페인 내란에 가서는 이제,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이제 좀 더 우리하고 좀 가까운 어떤 그런 소설들인데, 특히 이제 일본 작가 두 사람이 쓴 이 소설, 인간의 조건은 중국 만주 쪽 이야기고, 앤더스 체코의 바다와 독약은 미군 조종사 추락한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베트남 전쟁은 이제 이분의 작품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뛰어난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전쟁을 겪었고, 우리가 겪은 전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 개인의 어떤 삶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어떤 그런 역사, 기억,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쓰여진 소설은 전쟁 중에 또는 전쟁 직후에 쓰여진 작품들을 보통 전후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밀다운 시대라든지 이런 어떤 비 오는 날까지
단편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51년, 2년, 3년 이런 무렵에 또는 뭐 50년 중반까지도. 근데 이제 문학 또는 소설은 특히 이제 일어난 사건을 바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객관적인 어떤 그런 인식, 사건에 대한 그런 인식이 생기면서 이제 쓰여지는 게 문학이거나 또는 소설이기 때문에 이때 밀다운 시대나 고개사나 이런 작품들은 아주 작가의 어떤 모습이 아주 소설 속에 직접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객관적 어떤 거리를 두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좀 어떤 한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작품들은 다 단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호철 선생의 장편 소설 소시민 또는 광장 이런 작품이 60년 초반에 이제 쓰여졌고, 특히 광장은 4.19가 일어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소시민은 이제 피난 시절 임시수도 부산을 갖다가 이제 아주 생생하게 그린 어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제 장편이 쓰여지고 조정래 선생의 태백산맥이라든지 이런 대작이 이루어지면서 그 뒤에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6.25 전쟁이라 하지만도 이 한국 전쟁은 해방 직후 우리가 해방 3년 또는 해방기라고 부르는 45년부터 48년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어떤 좌우 충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설의 어떤 아주 주요한 소재가 되었고, 그런 소설을 아주 뛰어난 작품으로 쓴 분이 김원일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우리가 겪은 전쟁의 특수성인데, 이 용어 자체가 우리는 보통 6.25 전쟁 또는 우리 앞세대들은 6.25 사변 그렇게 불렀는데, 요즘은 그냥 한국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된 어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 전쟁이 내전으로부터 시작되면서도 어떻게 본다면 이제 세계 질서와 관계된 어떤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이라고 쓰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남북의 어떤 충돌은 남북 간 그 국가 두 진영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냉전의 어떤 산물로서의 어떤 양쪽 진영이 충돌한 어떤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 왼쪽 포스터, 오른쪽 포스터는 이제 왼쪽 포스터는 북한 쪽에서 이제 낙동강 전선이 한창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나온 포스터. 저기 자세히 보면은 부산과 진해가 바로 저 너머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산을 가장 가까이 다가온 것은 함안 마산 쪽, 그리고 이제 낙동강이 흘러드는 어령 창녕 쪽, 이쪽은 이제 부산하고 아주 근접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쪽이 이제 저 북쪽에 있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포스터는 이제 유엔군 쪽에서 만든 포스터죠.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 직후에 만들어졌던 그런 포스터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국 6.25 전쟁은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성격이기도 하지만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군인들 간의 어떤 그냥 전쟁의 어떤 그러한 것이 민간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는 어떤 그런 연구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어떤 그 저서 중에 몇 작품들을 연대별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정의삼 선생은 이제 기자 출신이고 지금도 이제 현역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맨 먼저 이 국민보도연맹과 관계되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어떤 그런 사례,
인터뷰, 어떤 로포타주 같은 어떤 그런 형식의 글을 써서 모은 게 이 작품입니다. 이분은 말지라는 그 잡지에 기자를 하고 그게 아주 많은 어떤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동준 선생의 어떤 작품들, 이런 것. 그 다음 김기진 선생은 부산일보사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그 안식년 때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그 자료들을 갖다 많이 찾아가지고 썼습니다. 이 앞에 붙은 제목이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입니다. 그래서 이 저서들의 제목이 한국전쟁, 6.25 전쟁이 민간인에게 끼친 어떤 모습들을 제목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늦게 이제 시작된 이제 글들이 박찬성 선생의 요 마을로 간 한국전쟁, 그 다음 전쟁 범죄 권헌익 선생의 전쟁과 가족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과 가족은 영어로 쓰여진 것을 갖다 이제 우리는 지금 번역을 해서 읽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님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연구 서적들의 제목이 곧 이 어떤 성격을 말해준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제 이 민간인 학살은 아직도 다 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과의 어떤 전쟁이라는 어떤 그런 말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에게 어떤 미친 영향, 상처, 이런 거. 민간인 학살은 이제 남쪽, 북쪽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제 이 민간인 학살을 두고는 한국 전쟁을 톱니바퀴 전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후퇴를 하면서 대한민국 그 군경이 자익 또는 어쨌든 양민들을 갖다가 학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남쪽에서 진격을 해가면서 북쪽에서 후퇴를 하면서 또 이제 사람들을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밀고 내려올 때 한쪽에서는 이제 또 죽이고 또 물러나면서 또 죽이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왼쪽 사진을 찍은 뒤에도 2장 정도 나옵니다만 이분은 밥 에드워드라는 미 대사관 무관으로 이제 있었던 중령 계급을 단 이분이 이제 18장 정도의 사진을 남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트럭에는 논산업이라고 적혀 있어요. 트럭은. 그리고 경찰과 군인, 오른쪽에 있는 분은 군인이죠. 그렇죠. 이 같이 이제 학살을 처형을 했는데 이분의 어떤 그 밥 에드워드 중령의 기록에 의하면은 7월 첫 주에 일어났고 1800명 정도였던 이분이 이제 말을 하기를 그냥 정치범이라고 했어요. 그 지목을 1800명 정도의 어떤 정치범을 갖다가 처형하는데 3일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북진을 하면서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우익 쪽 사람들을 갖다가 착살하는 어떤 그런 이제 사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군인뿐만 아니고 민간인들이 서로 상호간에 어떤 민간인들도 어떤 조직이 있었겠죠. 전쟁 중에는 그런 조직들이 이제 또 같은 민간인을 학살하는 어떤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민간인 학살에 관계된 어떤 그런 문학 작품은 적어도 이제 이 약간 아까 말한 어떤 기업과의 전쟁과 같은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소외하거나 또는 이제 다루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 개인 그런 걸 재조명하는 어떤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행정 선생의 어떤 순위상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상훈 선생이 쓴 단편입니다. 2작품은 다. 타자의 마을은 대구 11사건의 어떤 희생자, 유족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족회 사람들이 지금도 부르는 것은 한국 전쟁기 전후 민간인 학살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간인 학살은 전쟁 중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6.25 전에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걸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이제 살펴보는 소설들은 물론 이제 남한 지역이 소설의 어떤 배경이지만은 또 아주 특수한 작품은 이제 황석영 선생이 쓴 손님이라는 장편입니다. 황해도 신천 지역에서 일어난 기독교 세력과 그 소설 속에서 표현한다면 어떤 막스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충돌. 이게 아주 큰 비극, 대규모 비극의 어떤 사건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황석영 선생이 방북을 했을 때 현장에 갔었고 이걸 그려내었어요. 이 우리 한국 전쟁 기간 중 민간인 희생은 여러 형태입니다.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살을 한 것도 있고, 자익 세력 또는 부역자도 있지만도 또는 양민까지 대상으로 한 어떤 그런 희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인근의 어떤 그 노걸리 양민 학살 사건이 이제 미군들의 어떤 그 지형에 대한 무지, 적과 아군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을 제대로 못한 데서 오는 어떤 그런 비극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패를 하면서 이제 자익 그 정치 사범들이라든지 국민보도연맹 또는 부역 해미자에 대한 어떤 처형은 정부 차원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참 더 비극적인 어떤 그러한.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 또는 대물림 뭐 이런 것 자체는 뭐냐면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도 이제 6.25 전쟁 때 죽은 이 특히 이제 국민보도연맹 가입자들에 대한 어떤 희생, 그건 이제 1960년 4.19 장면 정권이 들어서면서 곧 유족회가 결성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남 경북 지역에서 이제 이 유족회가 생겼는데, 근데 이게 1년도 못 가서 5.16에 의해서 이게 탄압을 받고 해체되었습니다. 이게 그런 어떤 이제 비극이 이중적인 겹으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또 그 유족회, 다 자식들. 죽은 아버지의 어떤 그걸 갖다 해원을 하려고 일을 한 아들들가 피해를 다시 보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기제사 때 특히 그 어른들이 하는 어떤 이야기들, 제사 때는 왜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뭐 오래간만에 만나서 특히 집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냐는 참 뭐 한동안 제사를 못 지냈다. 전쟁 때 죽었는데, 그것도 누구는 묘도 못 썼다. 또는 누구는 기일을 몰라가지고 한참 뭐 어려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기억들이 어쨌든 남아있다가 그 뒤에 어쨌든 이제 소설을 쓰는 어떤 동기가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쓴 작품은 이제 사라진 하늘인데, 이 작품은 제 친구 중에 김해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들이 보련에 들었는데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팔았다. 그리고 소 한 마리 값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어쨌든 지스라든지 이런 데 바쳐가지고 뭐 살렸다 못 살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머리에 남아가지고 이제 쓴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며느리로서는 어쨌든 이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시아버지한테 소라도 한 마리 팔아서 살리고 싶은데, 아버지는 이제 내 자식이 뭘 그리 못한 거냐 떳떳했는데 라는 식으로 해서 소를 안 팔았는데, 그게 이제 전쟁 중에 이제 비행기 기총 소사를 맞아가지고 소가 죽은 어떤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흠요에 대한 뭐 제사, 요런 거는 이제 그 다음 작품에 썼었고, 그 다음 장편을 쓰고, 요 몇몇
단편들을 그 뒤에 썼습니다. 이제 민간인 학살의 가장 대표적인 그것은 이제 한 조직, 국가가 만든 조직에 가입된 사람들을 갖다가 처형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보도연맹에 들었다. 그래서 원입니다. 보도연맹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민보도연맹에는 꼭 거기에 들지 않아도 되는 사람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보도연맹이 어떤 단체냐, 관변단체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는. 그거는 이제 제가 쓴 작품의 한 부분에서 그대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보도라는 말이 뭔가, 저도 맨 처음에 좀 뭔가 했는데, 이게, 자익에 든 사람들을 전향시켜서,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라는 그런 이름으로서의 보도입니다, 보도. 관변단체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잘못되어 가지고 조직을 확대를 하면서 이제 이게 행정기관에 할당이 되는 어느 숫자만큼 모아라는 거예요. 정평군이면 정평군에 몇 명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을의 유력자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게 하고 그거 들어라 뭐 비료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비극인 거죠. 또 이제 부역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그 들게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요 작품은 뭐냐면 이제 그 보련에 든 사람들 또는 민간인 학살에 이분들이 꼭 보련에 든 사람만이 아니고, 애매한 사람들 또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같이 처형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인용입니다. 요 작품은 밤의 눈의 앞부분이에요. 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대진읍에 진해 주둔 해군 사령부 정보참모 쪽에서 이제 중사가 대장으로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의 병들을 데리고 대진읍에 이제 파견을 나옵니다. 그 파견 대장이 해군 중사예요. 소설 속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기관장들하고 이제 회식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해왔으니까 저녁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그 동네 유력자들, 그 당시는 이승만 정권 하니까 이제 국민회라는 게 이제 우익의 큰 단체입니다. 정치적 단체예요. 아주 그 유력자들은 전부 다 국민회에 다 들었어요. 국민회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업가들입니다. 방앗간을 한다든지 뭐 정미소, 양조장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서장하고 방위대장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파견 대장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보도연맹 가입하고 관계없는 식자청들 중에 빨간 물든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은 유력자들이니까 지서장도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이 왔으니까 하는 지금 이 이야기 이 자체가 군인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봐라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작품에 그건데 이제 자 그리고 이제 누가 유력자면서 이 애매한 사람들이냐 사상적으로 목사.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성만 누구다 하면은 김씨다, 한이다. 이거는 한용범의 소설 속에서는 성만대도 대진업만 아니라 군에서도 다 아는 그런 유력자. 그가도 애매하다라는 다시 말하면 이제 개인적인 사감 또는 정적 한 세력이 다른 세력을 이렇게 이 이제 목사는 뭐냐면은 이제 50선거,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이제 맨 처음에 쓴 게 48년 50 선거거든요. 그때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을 갖다가 도운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또 이제 정적으로 이제 몰아서.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외지 사람들은 다 의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어쨌든 이제 보도연맹뿐만 아니라 이제 사감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되어서 이제 같이 처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처형과 같이. 그럼 이 보도연맹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뭐로 생각되었느냐? 왜 후퇴를 하면서 처형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잠재적 적으로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민군이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면은 그 사람 편을 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재판 없이 물론 이제 전시겠지만은 또 후방 지역에서도 이런 어떤 그 처형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재판 없이 뭐 어떤 그런 불법 감금 이런 어떤 문제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담보물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겁니다. 자, 보레논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후퇴를 하면서 이제 양민들을 학살을 했어요. 보레논들을 비롯해서 우익 세력이 이제 자익을 갖다 이제 학살했는데 서울은 워낙 이제 바쁘게 이제 후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또 경기 남부부터 이렇게 이제 학살을 해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점령 지역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 관할 안에 있는 그쪽에 즉 대구, 뭐 부산, 경남 아래쪽 이런 쪽에서도 이제 처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요거는 이제 그 밤의문의 한 장면인데 육군 상사하고 아까 여기 그 해군 그 파견대 권혁 중사하고 또 이제 이주호는 지서장입니다. 이 세 사람이 지금 이제 보련 관계자들을 처형하기 전에 지수상실에 앉아서 나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육군 그 상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합천이 떨어졌다. 인민군 손에. 합천은 경남 합천입니다. 합천이 무너지면 바로 진주 의령이에요. 의령 넘으면 이제 창녕이고. 진주가 이제 무너지면 이제 마산이고 이렇거든요. 이런 어떤 위기의식, 그리고 보복,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보련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 관할 안에서도 이제 처형이 이제 그런 어떤 심리 상태에서 일어난 거예요. 맨 처음에 대규모 보련원들에 대한 처형은, 명령은 언제 내려왔냐면은 금강전선이 무너졌을 때, 대전이 함락되고 그 아래쪽이 무너졌을 때, 금강전선이 무너졌을 때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련원들에 대한 처형, 1차 처형이, 대규모 처형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2차 대규모 처형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합천이라든지 이 낙동강 전선이 아주 압박을 받을 때 이 두 번째 대규모 처형을 합니다. 자, 이런 어떤 그 후퇴를 하면서 일어난 어떤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법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분은 경북대 대학 교수죠. 이분이 쓴 책이 아주 노작입니다. 아주 힘들게 쓴 책이고 아주 이 따옴표 한 걸 보십시오. 그 후퇴할 때 얼마나 우왕좌왕하면서 급박하게 후퇴를 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했다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서 어떻게 그 장소 찾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지, 이게. 지금도 이제 이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 요것보다도 한 두세 배 된다라고 해서. 아까 그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충북대학교 그 교수님이 이런 어떤 데 아주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산시 요쪽에도 이제 그 얼마 전, 작년이잖아요. 근데 이 유해를 보면은 여성이 많고 어린아이도 많고. 요 왼쪽 사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전행무소 정치범들에 대한 어떤 처형 장면이에요. 군인과 경찰이 같이. 그 다음 오른쪽 요 그림 지도는 이제 미발굴 지역.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제 지정을 했는데도 아직도 미발굴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디 있습니까? 보건도 있죠, 보건. 청주 남성면입니까? 전국적인 어떤 그런, 이게 이제 우선 발굴 대상지 중에 아직도 미발굴 지역이라니까 도처에. 자, 그럼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쟁이라는 것이 군인과 군인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속에는 이제 수많은 민간인들의 어떤 대립, 죽음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요 글은 사라진 하늘이라는 작품 중에 한 부분인데 이 주인공이 보련 가입을 하면은 뭔가 신상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알고 도망을 치게 피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청년단 우익단체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 가지고 그 부인과 동생 부부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폭력을 휘두르는 어떤 그런 이웃에 다 이웃 사람들이요. 한 마을 사람들이요. 자, 보련원들의 보련에 가입해라. 그 다음에는 가입한 사람들을 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소집할 때 또 뭐 피신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가족에 가해지는 어떤 그런 폭력이에요. 대상자가 몸을 피하면은 가족에게 폭력을 가해가지고 그게 귀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제발로 걸어오게 하는. 그럼 이제 그것까지도 안 되면은 대신 가족을 구금하고 그 사람들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걸 대살이라고 그래요, 대살. 대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사라진 하늘을 이야기 잠시 할 때 그 소 한 마리 파는 값, 그게 생환비예요, 생환비. 대살과 생환비라는 게 살고 죽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창고에 이제 그 처형당하기 갇혀 있는 친구가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한용범은 주인공이고 이제 그 최연중은 이제 친구인데 서로 잡혀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니 자네는 피했다더만은 하니까 이제 피하긴 했지만은 또 아버지를 잡아갔다는 말을 들으니 내가 어찌 안 나오겠노 해가지고 이제 자수를 해가지고 바로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윤정이가 하는 말 중에 신규열 선생은 동생 대신 잡혀와가지고 지금 있다. 자, 이게 이제 대살이라든지 어떤 그런 가족에 대한 어떤 피해 그런 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요 이제 무슨 뭐냐면은 유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보련원들에 대한 어떤 그 상처, 비극은 이제 겹이다, 겹. 아버지가 죽어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내 동생의 죽음을, 원을 풀어주기 위해서 4.19 뒤에 이제 장면 정권하에서 민주화가 되니까 이제 유족회를 결성을 했어. 근데 그 유족회가 다시 또 이제 나중에는 이제 5.16 뒤에 이제 또 자익 용공 세력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4.19 뒤에 민간인 학살 그 가족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유족회가 경남, 경북에서 아주 활발하게 제대로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점령 지역이고 어떤 그 장소 또 가족이 어떻게 이제 끌려갔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어떤 모임이 쉽게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밤의 눈이라는 소설에 유족회가 만들어지고 유족회가 만들어져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이제 처형 장소를 수소문 해서 또는 아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발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합동묘를 쓰는 거예요. 누구 뺀지를 모르니까 누구 유해인지를 모르니까 제가 그 밤의 눈을 쓸 때 아주 뭐랄까요 신경을 썼다 그러나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19 뒤에 유족회를 결성하는 아까 그 밤의 눈의 대진에서 일어난 어떤 곳에서 어떤 그 유족들이 모여서 유족회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유족회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합동묘를 만드는 것, 발굴해서 합동묘를 만드는 그 과정, 그런 장면을 좀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거는 그 유족회가 가장 그 유족회를 만들 때, 마음속에 있었던 거는 뭐겠어요? 애국가를 마음 놓고 부른다는 것. 태극기를 걸어놓고, 단상에 태극기를 걸어놓고 유족회를 발족시킨다는 것. 그건 뭐냐면은 비국민에서 국민으로 편입되는 어떤 그런 떳떳함을 갖다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족회 결성 과정 자체는 굉장히 중요했을 거다.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10년 동안, 엎드려 살다가 비국민으로, 비규범적인 어떤 국민으로 살다가 떳떳하게 이제 국민으로 편입되는 어떤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유족회 결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 빛나는 시간이었을 거다. 고통스럽지만은 또 그러나.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발굴 현장의 어떤 장면을 제가 그려내는 거예요. 유골들을 지기에 지고 이제 평평한 언덕바지에 깔아놓으니까 갓바 위에 얹어 놓았겠죠. 그러니까 막 유족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10년 만에 이제 햇빛 아래 이제 드러나는 거죠. 발목을 묶은 철사, 삭지 못한 철사, 묶어 갔으니까요. 두 명, 세 명씩 묶어 갔습니다. 와이어 줄로 막 묶어 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품도 나왔죠. 구두 주걱, 남자 고무신, 안경테, 은반지, 도장, 이런 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막 섞여 있으니까, 몇 군지, 유해가 몇 군지는 어쨌든 파악을 해야 되니까. 다리가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그게 되겠죠. 하여튼 그런 걸 이렇게. 요 때는 이제 뭐냐면은 하여튼 이제 이런 어떤 유족들이 이제 유해를 갖다가 발굴하고
합동 장례를 치르는 어떤 그런 이제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요게. 요 두 사진은 이제 아까 그 김기진 선생의 어떤 그 책에 수록된 사진이에요. 요게 이제 밀양 지역의 유해 발굴 해가지고 이제 한 나무 상자에다가 모아놓은 요거는 이제 경남 김해 진영읍의 그 합동 장례 모습. 이 만장을 막 걸고 만장을 세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 이제 합동묘를 만들었겠죠. 너네 없이 이제 이렇게 쭉 크게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5.16이 일어나니까 이제 5.16이 일어난 뒤에, 이 유족회는 용공 이적 세력이다, 단체다 해가지고 이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원노조 단체하고 이 유족회, 국민보도연맹 유족회하고 또 뭐 다른 어떤 그 단체들이 이제 용공 단체로 이제 몰려가지고 혁명재판에 간부들이, 유족회 간부들이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15년까지도 받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검찰의 어떤 구형 중에 오직 한 명에게는 사형언도를 내렸는데 그분은 이제 대구 경북 쪽 지역 그 유족회였고 그 다음 전국 유족회 사정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혁명 검찰 이쪽에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 4.19 뒤에 그 국민보도연맹 유족회의 어떤 중심 인물이다라고 이제 이분에게 사형언도를 했어요. 구형을 했어요. 그분도 나중에는 이제 15년으로 이제 감형은 되었습니다만 또 이분은 부인이 대사를 당했어요. 이 자기가 몸을 피해 있는 상태에 부인을 잡아가가지고 행무소에 잡아넣고 그 다음에는 학살을 한 거예요. 대구 쪽은 그 경산에 코발트 광산에다가 이제 그 처형을 하고 거기다가 막 그리고 이 유족회 간부들은 그 재판을 받고 복역한 뒤에 또 그 표적이 되어 가지고 계속 어떤 그 주요한 어떤 그 시국 사건이나 뭐 간첩 사건이 일어나면은 분류 사전 이제 근거가 되고 뭐 사상 테스트를 받거나 이런 어떤 고달픈 어떤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제 이게 대물림되는 어떤 그런 고통인 거예요. 민간인 학살이. 자, 요 장면이 이제 밤의 눈에 아까 말한 이제 5.16 쿠데타가 일어난 뒤에 이제 군인들이 대진읍에서 만든 합동묘를 갖다가 파괴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봉분만 이제 허물은 게 아니고, 봉분을 파내고 그 안에 있는 유해를 전부 다 마대에 담아가지고 다른 꼴짝이에 갖다 버리는 그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공병대 군인들이 이제 그 합동묘를 갖다가 이제 안에 이제 유해를 갖다가 이제 다시 찾아내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4.19가 일어날 때까지는 이 보련관계, 민간인 그 양민 그 학살된 가족들은 완전히 엎드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은 10년 동안 뭡니까? 아무도 찾지 않은 어두운 골짜기에 있다가 겨우 그 4.19 뒤에 햇빛 아래 드러나가지고 겨우 이제 어떤 합동묘라는 지만도 거기에 이제 잠이 들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자 이제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어떤 민간인
학살이 끝났느냐라는 그건 아닌 거다 말이에요. 그 기업과의 전쟁이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끝나지 않은 전쟁 뭐 이런 이제 말들을 갖다가 이제 연구자들이 제목에 붙이는 거예요. 자, 앞에 우리가 지도로 살펴본 것처럼 그렇죠. 아직도 희생자들의 유해가 발굴되지 않은 곳이 아주 많다. 발굴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이 민간인 희생 사건은 6.25 때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이제 유족들이 이제 이렇게 뭡니까 재판 뭐 이런 걸 갖다 걸면은 이제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그런 판결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는 이 6.25 전쟁 중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어차피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문학이 이제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감당하고 제대로 이제 묘사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거겠죠. 이청동 선생의 어떤 소지는 단편입니다. 이 작품도 이제 역시 이제 유족의 이야기, 소지는 이제 제사 지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방 붙이는 것도 이제 밖에 나가서 불사르는 어떤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 형이 이제 동생한테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비꼬아서 하는 말이죠. 자조적인 어떤 말이에요. 동생은 이제 대학생으로서 이제 70년대 뭐 이런 무렵에 80년대 무렵에 이제 독재 정권에 이제 맞서는 어떤 그런 사회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형이 볼 때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동생한테 또는 자기한테 용공 세력, 뭐 빨갱이 자식 이런 식으로 또 덮을 씌울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비규범적인 어떤 가족이 있는 그런 고달픔. 그 다음 요 불편한 제사, 이제 제가 쓴 작품인데, 이 유족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신원조회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또는 뭐 공기업 이런데, 취업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삿날 가족이 모여가지고 조카가 장교가 되었다니까, 이거는 이제 죽은 할아버지로 보면은 손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애는 이제 손자는 이제 장교가 되는 거예요. 육사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누나나 형은 이제 삼촌은 못 신혼주에 떨어지는 어떤 그런 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제사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어떤 자익, 관계되는 어떤 가족이 한 명 있으면은 그 사람 말고 가족을 괴롭히니까 그 형이 그런 고달픔을 당했다면은 동생 가족을 보는 눈은, 죽은 동생 가족의 눈을 보는 눈은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차갑게 대할 수 있겠죠. 그게. 그래서 제사도 못 지내게 한다든지 차갑게 대한다든지 이런. 또 이제 아까 마을로 간 전쟁 그러한 책에도 나오는 거지만 또 제삿날이 같은 일이 많아요. 기제사가. 왜냐하면 한 마을에서 몇 명이 같이 죽었기 때문에, 같이 또 끌려갔기 때문에 제삿날이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집마다 제사를 못 지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구나무 서는 아이는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은 그게 한 60년, 50년 후반이나 60년 초반, 1950년 후반 이럴 때 시골에 교사 한 분이, 국민학교 교사 한 분이,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아주 개팍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 자기 반 중에 골라가지고 괴롭히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그런 피해의식이 있는 교사겠죠. 그러게 이제 빨갱이 자식들이라고 그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는 그러면은 그 어떻게 60을 살았을까? 뭔가 왜곡된 어떤 그런 기업, 방공 교육의 어떤 영향 이런 게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쓴 소설이죠. 자, 그 6.25가 일어나고 지수에도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는 분소, 출장소가 있어요. 출장소. 아주 산골이나 이런 데는 지수에서 다 커버를 못하면 산판이라든지 광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주 산골이지만은도 인구는 많은 그런 지역에 출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수 출장소에 아버지가 잡혀갔다. 그래서 한 5살, 6살 되는 꼬마가 맨날 여름에 이제 7월 달이니 와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또 매미는 막 울어 쌓고. 그 이제 이 출장소 그 이제 고참 순경이 이제 그런데 소장으로 가겠죠. 하루도 아니고 이 꼬마가 와서 울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뭐 본서나 지수에서는 명령이 없고, 그 옮겨오라든지 뭐 이송하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지수장이 하루는 술 마시고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해봐야 뭐, 며칠 그 아도 한 번 보고 집에 잠시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오면 안 되겠나 싶어서. 꼬마 보고 이제 자기 부하 보고 시켜가지고 아버지 이름이 뭔고 알아온나 한테 아가 이제 아버지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수장이 이제 그 창고에 가가지고 누구 그 나와. 근데 컴컴한 이제 숨어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잡혀온 사람들 중에 이제 보련원이든 또는 자익사범들 중에 가만히 한 명이 살 일어나려다가 탁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본 누가 탁 일어나가지고 나 걸어 나간 거예요. 걸어 나가가지고는 이제 지수장이 누구 예. 그러면 냄새는 나죠. 뭐 머리는 길고 이러죠. 그러니까 네 데리고 집에 갔다가 다시 며칠 뒤에 온나 이러죠. 그래 예 하고 막 얘는 이 사람은 얼른 가가지고 반대로 알을 잡고는 딱 돌아서자마자 이걸 딱 막아버린 거예요. 아까 일어서려다가 만 사람이 실제 아버지예요. 근데 이 실제 아버지는 지금 불려나가는 거는 좋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주춤주춤 하다가 안 일어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그 알을 갖다 얻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입을 탁 들어맞고. 그래 그 애가 이제 돌아서서 입을 딱 막으니까 얘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아니다. 그래갖고는 이 사람 막 급하게 막 이래. 그리고는 그 아이 동네 갈림길 같은 데 가서 내려주고 이 사람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날 이 소녀는 이제 자라가지고 이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야간 고사학교도 다니고. 근데 그걸 다 사장이 비휴지 모으고 창고도 있고 그다음 그 종이 만드는 어떤 그런 공장을 하는 회사에 야가 공장에 일을 하는데 고장에서는 중학교만 나오다가 말았는데 회사 직원이 가짜 중학교 졸업장도 만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야간이지만 공을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취직도 시켜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직원들이 니 김영호 저 사장님한테 고맙다 인사해라. 그래서 야가 이제 김영호 사장님하고 인사를. 근데 사장은 이제 뭐 그럴 게 있노 하고 이제 쑥. 근데 그때 딱 순간적으로 저 사장이 내를 안았던 그 사람이다라는 걸 소녀는 아는 거예요. 어떤 채취라든지 뭐 하여튼 뭐라고 해도 해야죠. 그러면 얘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얘는 이제 어렸을 때 상처를 입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입을 막아가는데 우리 아버지 아이다 하고 이제 하는데
아가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반피처럼 되는 게 반피. 좀 모자라는 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아버지는 죽고 딴 사람이 살아서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어떤 그런 피해의식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팍한 담임 초등학교 때 개팍한 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첩신고는 어떻게 하는 거 알지? 뭐 몇 번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물어보고 뭐. 그런 식으로 자란 이 고등학생으로서는 아버지 대신 저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저 사람이 살아는 것은 바꾸면 저 사람이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식으로 바뀌어버린 것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어떤 그 방공교육, 왜곡된.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저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다 고발을 해버리는 그 사실은 아닌 거죠. 그냥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은혜를 갖다 원수로 갚은 어떤 그런 철부지라고 이제 공장 사람들은 말하지만은 그 소년, 그 고등학생은 또 그만한 어떤 또 뭐 그런 게 있었겠죠. 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과거사는 말 그대로 역사의 영역이지만은 과연 그럴까요? 왜 한때 막 그 역사 교과서를 갖다가 그 국적으로 바꾸려고 막 야단을 친 적이 있죠. 그렇죠. 역사를 정파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도 있고 그런 거. 이 병산업지 편찬 약사는 이 어느 지역신문에 보니까 지서장이 자기 지역의 보련원들을 상당수 보련원들을 살려냈다. 면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기사가 근데 그런 게 일어난 업지를 갖다가 이제 역사서를 만드는데 그걸 두고 이제 사람들 의견이 나뉘는데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업지니까 여러 꼭지가 있겠죠. 그런 꼭지 중에 한 장을 이제 그 대학 교수 사학과 교수가 이제 보련과 관계되는 이제 글을 썼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이런 일도 있다. 즉 이런 미담 이상의 어떤 그 희생을 막은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걸 갖다가 업지의 원고에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읽어본 편찬위원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업지의 어떤 편찬 목적에 맞나? 아무리 병사한 사람들을 살려낸 이야기라고 해도 군경이 죄 없는 양명 주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하는 것인데 그걸 살리다고 하면 그게 뭐 업지에 그 실을만 하나?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 용어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써놓은 4.19 혁명, 뭐, 5.16 쿠데타,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또 편찬 위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뭡니까, 군의원이라 하나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을 두고, 정파적으로 서로 의견이 다른, 그걸 갖다 이용하는 어떤 그런 이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지서장이, 자기 관할의 그 면민들 중에 보령원들을 갖다가 살린 어떤 그런 이야기. 경남 합천, 그리고 김해, 그리고 양산, 이런 지역의 지서장들이 면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집에 가 있다가 뭐 가 있으라든지 도망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려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미담이 아니죠. 미담 이상의 어떤 그런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전쟁의 피해가 이제 가족 간의 어떤 불화를 만드는데 박순경이라는 순경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면 소재지에 반려기를 받아서 갔는데 그 면이 자기 처갓집이에요.
근데 자기 장인 어른이 보련원이에요, 보련원. 근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 장인이 지금 그 보련원이니까 지서 옆에 창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위로서는, 자기 이게 이제 이 본소로 막 다른 지서에서는 지금 본소로 데리고 가고 하니까, 곧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위가 자기 당직날 아침 일찍 그 밑에 방위대원을 시켜가지고 그 자기 장인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장인을 기침 이런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약물을 먹어요. 그래, 자기는 집에 가셔가지고 약물도 새로 잡숫고 밥도 아침도 잡숫고 그러다 나중에 천천히 쉬다가 어디서?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장인어른은 사위 말을 듣고 그래서 집에 가요. 근데 이 장인어른이 그냥 도망을 갖고 말았을까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창고에서 나올 때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은 방위대원 중에 한 명이 저 박순경 저 지소장 응? 말문 큰일 날 낀데 자기 장인어른이라고 불러갖고 말이지 내보내고 그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어른은 설마 뭐 나중에 처형이라도 이런 걸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사위가 자기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이제 처남 손아래 아주 꼬마 처남이 아버지 가지 마시고 말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 아버지 되는 장인어른은 뭐 그런 소리 하면 되는 이거 자행이 근데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그 장인어른이 오자 말자 본서에서 이제 이쪽 면에 보련원들을 이송하라고 본서로. 그러니까 사위는 총 메고 트럭 앞에 서서 가고 장인어른은 트럭에 타고 가고. 근데 지서장이 이제 그거까지는 아니까 박순경을 빼가지고 야 니는 돌아가서 다음 사람 태워와 하고 그 길로 돌아왔는데 자기 장인어른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입은 거는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이 죽었다는 걸 알고 적어도 이제 자기가 박순경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신이라도 찾아서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부하 방위대원한테 시켜가지고 이제 자기 처갓집에 알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쓰러진 사람은 장모가 아니고 그 중학교 다니는 아들놈이 실신을 해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아들 되는 아는 어른이 되었어도 평생을 장인하고 자형하고 누나를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처가 이제 가족 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산소를 갖다 이렇게 파묘해가지고 이장을 할 때 비로소 자기 누나를 부르는 거예요. 산소에 이장할 때. 그런 장면이 이제 그게 해후예요. 마침 이제 이때 이제 그 박순경은 나이가 이제 뭐 80이나 되고 하니까 아침에 이제 하루 전날 잘못해가지고 목욕탕에서 쓰러져가지고 이제 기부스를 한 상태니까 이제 이렇게 고개를 못 숙여서 그 장인어른 유해를 제대로 손을 못 대는 어떤 그런 장면입니다. 황석의 손님은 아까 뭐 장신야라는 이런 게 이게 조선시대 때도 그렇지만 또 평안도 한경도 쪽은 어떤 뭡니까 약간 좀 소외된 어떤 그런 지역이 그럼 뭔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기독교 황석영 선생의 어떤 생각으로서는 뭔가 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 이 두 가지가 다 외국서 건너온 손님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고 마르크스주의도 그렇고 어쨌든 자생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충돌한 거예요. 이게. 옛날에 이제 그 마마를 손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황석영 선생은 이제 이 소설을 구성을 갖다가 이 12마당식으로 해서 1장, 2장 했어요. 이 소설이 이제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서 그 옛날 일을 회상하는 게 아니고 이주 동포, 그리고 다시 말해 미주 한인, 목사인 주인공이
자기 형이 유저지, 자기는 뉴욕에 살고 자기 형은 뉴저지에 사는데 목사예요. 그분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걸 가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갔다가 자기 고향인 신천에 가서 과거를 회상하고 되돌아오고, 그리고 죽은 그 미국의 자기 그 죽은 그 형님 그걸 갖다가 이제 신천에 갖다 묻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제 이 손님은 이제 어쨌든 이제 붓으로 이제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작가의 어떤 열망 같은 거, 뭐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자, 이 권은익 선생 책 말고도 아까 그 마을로 간 전쟁에도 나옵니다만도 어쨌든 현실 속에서도 이런 어떤 화해, 평화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런 어떤 그 평화로 가는 어떤 노력, 이런 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상 그 유족회는 이제 양쪽, 어느 한쪽의 유족만이 아니고 다른 두 쪽, 양쪽의 어떤 유족이 같이 이제 만드는 그런 거. 그 다음 또 이제 그 서로 마을끼리 어떤 그 원수가 되었던 두 마을의 어떤 이런 화해, 새 세대에 대한 화해. 순위산표는 79년에 발표되었는데 이 발표를 하고 hen경성이 큰 고통을 받았죠. 민간인 학살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은 적어도 인물에만 하더라도 소설로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던 어떤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뭐 상당히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죠. 그렇죠? 전남에서도 이런 게 있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죠. 그때 태어난 아이는 지금 70살이에요. 70살. 지금 하도 다 오래 살아서 이런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 것 같아도 대단한 나이죠. 70. 그때 태어난 꼬마가 70이 되었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이 남북 분단이 가져온 어떤 그런 상처, 그리고 긴장되었다가 또 이렇게 좀 느슨해졌다가, 이런 남북 화해, 이런 긴장, 뭐 이러한 것, 또는 이러한 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기회로 삼으려는 어떤 그런, 정파적인 어떤 이용을 하려는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뭐가 또 나면은 뭐가 또 남북 긴장이 되면 또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언론에서는. 그것도 좀 수긍하면은 또 이제 화해의 어떤 그런 것이고. 어쨌든 그런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역사에 대한 또는 문학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라든지 뭐 폭넓은 마음 뭐 이런 걸 가지는 것이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그 현재 상태를 이겨나가는 어떤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예.